나는 이제 이 집을 팔기로 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진심이신 건 아니시죠? 농담 아니야. 난 진지해. 어머니, 그럼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시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기가 차서 진짜. 너희한테 한 푼 안 받고 집 살게 해줬으면 그동안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하는 게 순서 아니니. 사춘기 소녀 마냥 굴지 마세요, 제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이 집을 팔아서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고 해. 나도 이 나이 먹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단다. 기부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요?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정금자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된 이후로 즐겨 듣다 제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전부였고 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학교에서 아이들과 보낸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금자 선생님 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곤 했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곤 했답니다.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건 제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제게 아이들의 맑은 눈빛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고아원에서의 기억.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추운 겨울날 담요 한 장을 둘이서 나눠 덮고 잤던 기억. 생일이면 작은 찐빵 하나를 서로 나눠 먹던 기억. 그때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자야,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어요. 교대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꿈꾸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답니다. 26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같은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던 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제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금자 씨, 당신은 참 예쁜 사람이에요. 겉모습도 예쁘지만 그 마음이 더 예뻐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저희 두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이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의 아들 재석이가 태어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얼굴 좀 봐요. 당신을 쏙 빼닮았네요. 아니에요. 여보 눈매랑 똑같아요. 우리 아들 참 예쁘게 태어났네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석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그때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재석이를 보며 다시 일어섰죠. 엄마가 널 위해서라도 꼭 힘을 낼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어린 재석이가 현관문 앞에서 졸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침내 제 집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는 정말 꿈을 이룬 것만 같았어요.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 집에서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재석이는 35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서연이를 처음 본 건 맞선 자리였는데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죠. 사교육 업체에서 매니저로 일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항상 어머님 같은 분을 롤모델로 삼고 싶었어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참 교육자라고 재석 오빠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서연이의 말씨는 조곤조곤했고 첫인상이 무척 좋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하객들은 모두 부러운 듯 저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퇴직하고 나서는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아파트를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했죠. 시세로는 10억이 넘는 큰 재산이었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재석아, 며느라 이제 이 집은 너희 거야. 엄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테니 너희가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돼.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죠. 어머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늘 편하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서연이는 그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이제야 집을 내놓으시네.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진작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세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렇게 전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창문 하나 달랑 있는 좁은 월세방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편했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근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일과가 됐죠. 특히 고아원 봉사활동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자란 곳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저를 보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달려와 안겼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사들고 고아원에 가려는데 마침 며느리를 마주쳤죠. 서연이는 제 손에 든 과자와 음료수 봉지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남한테 퍼주고 다니실 돈이 있으시면 저희 생활비라도 좀 보태주시지 그러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찼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생활비까지 요구하다니. 하지만 전 아직도 그때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몰랐답니다. 더 큰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 서연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됐죠. 특히 제가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에 대한 서연이의 반응이 날이 갈수록 냉담해졌어요. 봄이 시작될 무렵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아들 내외가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저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또 그 고아원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응, 오늘은 아이들이랑 벚꽃 구경 가기로 했어. 이런 도시락도 준비했단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도시락을 보여주자 서연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저희도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창피하다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런 일 하시는 거? 전 반대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저희 집 청소라도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그렇게 인색할 수 있니? 옆에 서 있던 아들 재석이를 바라봤어요. 재석아, 내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 저도 서연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희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손주나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쨌든 남보다는 자식한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일리가 있다 생각도 들어서 그날부터 매주 찾아가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자식, 내 아들한테도 좀 더 신경 써주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서연이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죠.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도 좀 해주세요. 구석구석이 찌들었더라고요. 아, 맞다. 베란다 창문도 다 닦아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현관 신발장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계단 청소도 우리 차례라. 매번 새로운 집안일이 추가됐어요. 어차피 고아원에서 일할 거 여기서 일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 거리낌 없이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시려워도 견뎌냈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요. 여름이 되자 더위에 지쳐 잠시 쉬고 있는데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쉬고 계세요? 아직 2층 화장실도 안 하셨잖아요. 서연아,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어머님, 봉사활동 가서도 이렇게 쉬엄쉬엄 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이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심지어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버릇없어진다며 못하게 했죠. 어느 날은 이웃집 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금자씨, 내가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며느리가 밖에서 하는 말들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신 험담을 며느리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큰 상처는 겨울에 받았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손주가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1시간 넘게 복도에 세워뒀어요.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낮잠을 자느라. 그래도 출발한다고 말도 하고 문까지 두들겼는데 소리를 못 들었나 보구나. 거짓말이었죠. 며느리는 그저 제가 집안일을 해주러 올 때가 아니면 제가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날 밤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랜 친구 숙자를 찾아갔어요. 숙자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금자야. 이 바보야.
그러게 그렇게 홀라당 집까지 다 주면 어떡해? 요즘 자식한테 집 줘도 명의는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아니야, 명의는 내 명예 그대로야. 그때 어영부영 하다 보니 이전을 안 해줬어. 그래? 정말 잘 됐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야. 난 진작부터 내가 이러다 큰 병 나지 않을까 걱정했어.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노후에도 자립을 해야 된다더라. 우선 내일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서 명예 확실히 확인해봐. 숙자와의 만남이 있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단칸방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4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들. 남편과 보냈던 짧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홀로 재석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바쳐 장만했던 그 집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준 날까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나도 홀로서기를 해야지. 밤새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결심이 섰어요. 아침 일찍 옷을 챙겨 입고 등본을 확인하러 나왔어요. 창구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머님, 혹시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특별히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라도. 그냥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나 봐요. 역시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아직 명의는 제 앞이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한 후 나서는데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이 눈에 들어왔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저기, 여기 아파트 시세가 궁금한데요. 아, 그 단지요? 부동산 중개사가 반색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시세로 17억 원 됩니다. 어머님, 혹시 매물 내실 생각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근처 법원을 찾아가 변호사 사무실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어요. 마침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친절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아파트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법적으로는 증여도 하지 않았고 명의도 제 앞인데 이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법적으로 소유주는 선생님이시니까요. 다만 혹시 다른 약속이나 계약서 같은 건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저 말로만 물려준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재석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오늘 저녁에 너희 둘 다 시간 되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또 뭐 잘못했나요? 재석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와줄래? 엄마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서는데 그 표정이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죠. 어머니, 갑자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 오늘 정말 피곤한데. 야근도 있고. 재산 물려준다는 말이라도 안 하시면 정말 짜증날 것 같네요. 서연이의 말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앉아라, 둘 다. 내가 할 말이 있어.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죠.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제 말에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집은 또 왜요? 이미 저희 준 거 아니에요? 혹시 더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서연이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사실 이 집은 아직도 내 앞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는 내 소유란다.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재석이가 당황한 듯 물었죠. 그럼. 어머니, 이제 와서 그걸 왜 말씀하시는? 나는 이제 이 집을 팔기로 했다. 네? 서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진심이신 건 아니시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농담 아니야. 난 진지해.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지금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애기 들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기가 차서 진짜. 어머니가 이러실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서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끊었어요. 진작 뭐? 무슨 말을 하려고? 너희한테 한 푼 안 받고 집 살게 해줬으면 그동안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하는 게 순서 아니니. 그 순간 서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봉사활동도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식사도 매일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마냥 굴지 마세요, 제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때 재석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론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재석아, 아들을 바라보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이 집을 팔아서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고 해. 나도 이 나이 먹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단다. 기부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요? 17억이면 우리가 평생 잘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남한테 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래,
남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줄 거야. 내가 자란 고아원 같은 곳에? 그리고 서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지금 어머니가 우리 인생 망치시는 거잖아요. 서연아, 제가 소리를 쳤어요. 이제 그만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너네 대출금도 그동안 다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그동안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한다. 너네가 결혼하고 나서도 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어. 하지만 너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니? 식모 취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나도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너네들도 그 나이 먹었으면 둥지에서 떠날 줄도 알아야지. 다음 날부터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을 보러 왔어요. 아침부터 서연이가 울면서 찾아왔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너는 그저 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잖니? 퇴근 후엔 재석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찾아뵙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서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음 돌리실 때까지 매일 찾아뵐 거예요. 재석아, 난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하지만 넌 항상 서연이 편만 들었잖니? 엄마가 추운 복도에서 떨고 있을 때도, 봉사활동하는 걸 무시당할 때도 넌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잖아. 부동산에서는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보시는 분들 반응이 아주 좋으세요. 학군도 좋고 재건축 기대감도 있어서 2주 안에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매매 계약을 하는 날이 왔어요. 17억이라는 큰 돈의 계약이 성사됐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서연이가 계약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서연아, 이제 그만해. 너희도 이제 새 출발을 하렴. 매각 대금을 받은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지역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건물 앞에 서니 제가 자랐던 시절이 떠올랐죠. 원장실에 들어서자 원장님이 저를 맞이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평소처럼 봉사하러 온 줄 알았다 제 얘기를 듣고는 이내 깜짝 놀라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가족들은 어떻게? 말씀을 끊고 제가 대답했어요. 네, 이게 제가 찾은 제 인생의 답이에요. 작지만 이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고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지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저도 이곳에서 자랐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곳의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소하지만 저부터 바뀌어야 세상도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어요.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그때였어요. 밖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금자 할머니다. 우리 책 읽어주시는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제 주위로 몰려들어 안기며 물었죠.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렇게 저희 노후를 챙길 수 있는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했죠.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지역 뉴스에서는 40년 교직 생활 후 전 재산을 기부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고아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지고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밝아졌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금자 할머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이제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됐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았거든요. 바로 진정한 행복과 제 자신의 가치였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합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죠. 봉사활동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지역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생기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어요. 저는 그곳에서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쳐요. 40년 교직 생활의 경험이 이렇게 다시 빛을 발하네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이 제게 돌아오더군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놓았지만 지금의 제가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의 풍요로움이란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식이요? 여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어머니들께서는 아마도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고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정도 했다면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본인 삶을 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꼭 기부나 나무리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돼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옛집 근처를 지날 때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 큰 집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았던 것보다 지금처럼 작은 공간에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